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2부 최강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기실에서 주진우 기자하고의 인터뷰 들으셨죠? 두 분 다. 네, 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두 분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글쎄 뭐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이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만 정황상이나 뭐 사정상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찝찝하고 씁쓸한 부분이 남습니다. 예.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 재판부가 일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춰서 재판 진행을 좀 끼워 맞추지 않았나라는 그런 일종의 기교사법 같은 것이 아닌가. 보통 이게 법리를 재판 결과에 끼워 맞추는 걸 보고 기교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이 주요하지 않았느냐, 상당히 좀 영리한 재판 전략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에 구속될 때만 해도 사실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고요. 1심에서 중형 선고를 피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1심보다는 2심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불구속 재판, 보석을 좀 유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2심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계속 증인을 새로 신청한다든지 1심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걸 계속 문제 삼다든지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재판 전략이 이번에 좀 잘 먹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 변호사는 병보석을 요구했는데 그건 안 들어줬어요? 이제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임의 보석 가능합니다. 임의적 보석이 가능한데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게 꼭 그 질병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기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두루 고려해서 이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거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일단 보석이 허가된 거죠. 일단 나왔고 예. 요즘 자택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제가 강도상의 사건이었어요. 또 여러 명이 함께한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사실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다만 이제 그동안 뭐 질병을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들었는데 그게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이제 보석 허가 결정을 했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찜찜한 부분들을 남기고 있는 거긴 한데요. 또 하나 지금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엄밀히 보면 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틀린 부분이 더 큽니다. 예. 왜냐면 보석 허가 결정을 할 때는요 조건을 당연히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네, 예. 그것도 하나 이상. 뭐 첫 번째는 이제 이제 보증금 납입이고요. 그 이외에 주거지 제한, 뭐 접견통신 제한, 뭐 기타 출석 보증인, 뭐 서명 등등 해서 총 9가지의 그런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보석이라는 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보석은 조건부예요. 예. 그 보석금 10억. 네. 그 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10억 현찰로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보증보험 증권 발급받아서 제출하면은 되거든요. 예. 따라서 당장 지금 10억 원 현금이 있어야 되고 뭐 경제적인 건 타격이 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10억은 낸 후인데 네. 법원에 내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요. 이제 조건이 보석의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조건을 위반하면 사실 그거는 이제 보증금은 몰취가 되는 거죠. 예. 네. 굳고 기속됩니까? 네, 몰취가 됩니다. 그러면은 조건을 잘 지키면요? 조건을 잘 반환되는 지키면- 거죠, 이제. 그렇죠. 다시 반환됩니까? 아니 일단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할 경우에는 아무 일 없이 끝나면은 뭐 10억 원 가지도 않는 거죠. 예. 네, 보험 증권 발급 비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10억 하면 10억을 국가에 내고 이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본인이 갖고 갈 수 있는 거네요. 아예 10억 원 내지도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죠. 모이면 이 얘기를 하고 네. 일단 모이지를 않아요. 집에서 나오기가 쉽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뭐 이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민 얘기도 많이 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미세먼지 없는 곳에서 살다 오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인 한 사람이 최근에 이제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하네다 공항 상공에서 찍은 사진하고 인천공항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나란히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확연하게 구분이 갈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외국 살기 이런 말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서민들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글쎄 뭐 제가 집이 가평인데요. 집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확실히 괜찮습니다. 이거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하늘도 좀 맑고요. 좀 덜 답답한데 서울만 오면은 계속해서 목에 뭐가 끼는 것 같고 가렵기도 하고 좀 헛기침도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당연히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고요.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인공강우 얘기도 했는데요. 인공강우를 서해상공에서 실시하면은 중국이나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중국 쪽에서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오염물질이 중국 상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서계절풍이 불면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날아오고 남동계절풍이 불면은 그 정반대인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 중국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양국이 함께 중국 서해 상공에서 이렇게 인공강우 실험한 게 어떻겠느냐. 요거를 방법을 추진해 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라고 했고 아울러 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이건 또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이 미세먼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10년 이상 아니 20년 30년 된 문제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미세먼지 그동안은 계속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기 오염에 대해서 문제라 여러 가지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겁니다. 물론 중국의 영향도 물론 큰데요. 사실 우리 스스로도 사실 20, 30년 동안 문제를 축적했던 게 그동안 외면했던 게 지금 같은 상황이 온 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10년 적어도 10년 이상 동안 꾸준히 해야 되지 긴급 대책이라니 과연 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사실 좀 회의적인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책임이다. 아니 뭐 모든 문제가 터지면 뭐 정부의 책임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미세먼지 문제는 있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까지 내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해결되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에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들면은 또 역풍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을 안 해서 또는 못해서 이 미세먼지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빨리 법 만들 거 있으면 만들어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오히려 잘 됐다.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정부 지지 안 하겠지. 그럼 우리가 지지를 오르겠다. 다음 총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예. 지금 관련 법안이 한 50여 개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국회가 문을 안 열면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빨리 문을 그렇죠. 열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이번 이런 미세먼지 사태를 가지고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그 계기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도 좀 엿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화력발전소를 폐쇄를 하려면은 원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원전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또 우리가 문제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아주 치명적인 방사능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뒤에 또 미세먼지가 아니라 방사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이렇게 정략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여야가 지금 미세먼지 재난 지정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로 13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하네요. 좋은 소식이고요.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 해드리고 있는데 손수호 변호사 반쪽만 보인다고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달라는 청취자의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른쪽 오시죠. 의도적으로 저쪽 구석으로 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예, 3982님, 김포 개인 택시인데요. 정면 승부 너무 재밌게 듣다가 목적지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우리 방송을 들어주셔야 저희가 인기 방송으로 올라갑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어제 모 프로그램에서 조선일보 모 프로그램 MBC PD 수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 방용훈 사장의 아내 고 이미란 씨의 사망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이미란 씨 사망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장 기자님. 네. 자, 이미란 씨 사망 사건. 이미란 씨는 아시다시피 이제 방용훈 사장의 부인입니다. 2016년 9월 2일 강서구 가양대교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갓길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자동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유서 7장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 유서에는 보면은 그동안 이 방용훈 사장한테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에 의해서 사설 구급차에 실려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미란 씨는 상당히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망 전에 친정 오빠인 이승철 씨에게 이런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그래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억울함을 알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유서를 여러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여러 명한테 파일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유서가 중간에 없어질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블랙박스에 본인의 육성도 담겨 있고 사고 직전의 모습도 이제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있었다.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2016년 당시에도 이게 이제 그 이미란 씨 가족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도 이제 여러 네티즌이라든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주진우 기자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이게 당시 이제 나중에 뒤늦게서야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수사에 착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처리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미란 씨의 큰딸과 큰아들을 공동존속 상해 혐의로 경찰에 송치를 했어요. 근데 방용훈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금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방용훈 씨도 빠졌어요. 그런데 또 검찰 단계에 가니까 공동존속 상해가 아니라 강요죄로 제명이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자, 그리고 이미란 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방용훈 회장과 그 아들이 이제 고인의 친언니, 그러니까 이제 방용훈 씨 입장에서는 처형인 것이고 아들 입장에서는 이모인데 그 이모 집을 찾아가 가지고 얼음 도끼와 돌을 두고 행패를 부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역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CTV 보면 이제 뭐 현관 앞 물건들을 걷어차는 장면, 도끼를 든 방사장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전부 다 혐의 없음 불기소 뭐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이상하죠.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증거가 부족하다 또는 증거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그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예. 하지만 증거가 이번에 그 공개된 그런 그 영상이 당시에도 증거로 제출이 됐고 예.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그것까지 확인했다면 오히려 이게 방용훈 씨가 더 흥분하고 방용훈 씨가 더 주도하는 그런 측면도 일부 확인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나왔을까? 굉장히 좀 의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용훈 씨의 어떤 배경 또는 방용훈 씨의 어떤 가문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 차원에서 평등한 그런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평등하지 못하게 뭔가 이상한 힘이 작용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밤에 대통령 가문으로 불렸으니까요. 그렇죠. 아마
외압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사실 뭐 아무런 뭐 증거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방송과 관련해서도 방영훈 사장이 이제 담당 PD에서 약간의 위협성 발언도 했다 그래요. 살다 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글쎄 뭐 평범하게 들으면은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안 좋게 들린다면은 위협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뭐 본인은 상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하다. 자신은 그렇게 학대한 적이 없다. 감금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영훈 사장이 해당 방송 PD를 압박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만날지 모르지 않느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런 얘기를 PD한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이 방영훈 씨 같은 경우에 이 내용들이 자신과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음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편집하지 말고 확실히 말해라라고 하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까 네가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려 봐라 이런 얘기도 그런 의미로도 좀 풀이가 됩니다. 예.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을 재수하라는 요청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청원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재수사가? 하고 싶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동일한 그런 행위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났다면은 다시 처벌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아예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기소 처분받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 수사를 다시 진행해서 잘못한 게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안 그럴 거예요. 예. 네. 법률가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걸 알고 대응해야죠. 네. 하나만 더 해보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이 확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재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000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전남에서 이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교통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검을 해보니까 치사량의 수면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딸인 김신혜 씨가 자신이 죽였다라고 자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은 이제 김신혜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자, 문제는 김신혜 씨가 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자백을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고모부가 자신을 회유를 하는 바람에 그 동생이 위험하니까 네가 대신 뒤집어 쓰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뒤집어 썼지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겠고요. 19년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재작년이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김 씨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당시 몇몇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던 것들이 잘못됐었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재심을 신청했고요. 결국 재심이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재심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 그것이 무죄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건 알 수 없는 것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예. 재심 청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시 재판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무기징역,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그런 확정 판결이 현재로서는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유가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몇몇 유죄의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문제됐기 때문이에요. 예. 특히 이제 그 위협하게 수집한 그런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효력은 이번에 재심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 외에 다른 증거들이 유죄임을 가리킨다면 그리고 또 그 증거들을 통해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김신혜 씨가 살인범이라고 확신을 가진다면 다시 한번 유죄 판결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죠. 예. 치열한 아마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4월 11일 임시 공휴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부 측이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네, 원래는 아마 4월 11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겠냐, 거의 확정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인들에게 이날 무조건
임시 공휴일이 되니까 미리 지금 빨리 예. 저 잡아라 휴가를. 그 앞뒤로 연차를 예. 잡아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셨죠.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굉장히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많은 욕을 얻어먹게 생겼네요. 예. 아마 욕을 좀 드실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국무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하지 않는 쪽으로 그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좀 의견이 더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지금 그 보육 대란이라는 게 지금 우려가 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문제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이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보육 대란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 지정하더라도 그 출근하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어디다 맡기냐? 뭐 이런 거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가장 큰 게. 그렇죠. 이제 그 임시 공휴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이고 또 일부한테는 효력이 좀 유효한 그런 임시 공휴일이 있는데 4월 11일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공무원들과 대기업 정도만 쉬고 중소기업은 네. 나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규정을 좀 정확히 좀 체계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예. 이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2조 공휴일인데 이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것도 공휴일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임시로 지정하는 날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관공서의 공휴일이에요. 관공서의 공휴일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은 대기업은 왜 적용돼? 큰 회사는 왜 적용돼? 이거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작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을 다 쉬게 할 의무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휴일만 쉬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뭐 3.1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이런 날도 사실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그 쉬게 해줘야 되는 날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 제가 우리 YTN 제작진에게 12일 금요일 날 휴가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무산되겠네요. 저도. 예. 당연하죠. 이거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안 할 가능성을 좀 이렇게 띄워놓고 예. 기대감을 좀 낮추는 그런 그 완충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론을 좀 살필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100주년. 물론 의미 있는 그렇죠. 날이긴 해요. 네. 네. 참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